안녕하세요. 김상태입니다. 한국 근대사와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강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집중하셔서 제 이야기에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후반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으로는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잘 극복하고 근대화로 이행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서양 열강과 이웃나라 일본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지켜내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들은 자주적 근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흥선대원군, 고종, 명성황후 이 빅3를 비롯한 많은 정치가와 백성들, 그들의 움직임은 어땠겠습니까? 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왜 발생했을까요? 개화와 수구의 줄다리기, 그 힘겨운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유명한 노련한 정치가 흥선대원군 이항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죠. 1863년 조선의 25번째 국왕 철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 이하응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가 곧 고종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기준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죠.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국왕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대원군은 개혁 정책을 휘두릅니다. 세도정치 기간이었거든요. 안동김 씨 같은 특정 가문이 국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떡주무르듯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안동김 씨 가문의 인사들을 모두 몰아내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골고루 뽑아 썼습니다. 그 다음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가난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물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좋을 리가 없고 나라의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대원군은 군대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양반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호포제의 실시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대원군의 인기는 저절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생겨났죠. 서원은 서년들을 제사 지내고 또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었는데요. 19세기에 들어오면 이 서원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까지 우리 백성들을, 지역 주민들을 못살게 구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전국에 그 수많았던 서원을 모두 없애버리고 47곳만 남겼습니다. 양반들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농민들은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대원군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원군의 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일인데요. 대원군은 그만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그 경복궁을 다시 세우려 했던 것은 아들 고종의 권위를 높여주고 더 넓게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토목공사였어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원납전이라고 해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었는데요. 대원군은 백성들에게 이 원납전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당백전이라고 해서요. 상평통보 100개에 해당하는 그런 화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땡전 한 푼 없다란 말 기억하시죠? 그 땡전이라는 것이 바로 당백전을 의미하는 거죠. 동전하다가 너무나 많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원군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돼 있죠. 결정타는 바로 경복궁 중건에 이 가난한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생업에 종사해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판에 들어가 일을 하다 보면 다치고 병들게 마련이죠. 경복궁 타령이 나옵니다. 이 경복궁을 왜 짓고 있느냐? 바로 대원군을 원망하는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은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제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얘기는 식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살았다는 얘기죠. 당시 세계 최강은 지금처럼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사의 나라 영국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왜 1등이냐? 이유가 있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모범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경제면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장 먼저 이뤄낸 1등 국가였습니다. 정치도 1등, 경제도 1등. 그렇다면 영국은 저절로 1등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사력 면에서도 영국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영국이란 선진 국가는 왜 제국주의를 해야만 했을까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국은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자본가가 자본을 들여서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갖춰놓은 다음에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소비자들이 사주죠. 그랬을 때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좋은 것,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공업 원료를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공업 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재도 있고 금속도 있고 고무도 있고 또 옷을 만들려면 면화도 있어야 되고 양의 털도 있어야 됩니다. 금방 바닥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국의 기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자자도 몰랐던 아프리카, 아시아의 나라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군사력을 앞세워서 개항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식민지로 차지하기도 합니다. 영국이 제국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이건 상품 판매에 관한 것인데요. 영국 국민들이 제 아무리 잘 산다 한들 옷이며 가구며 책이며 화장품을 무진장, 무한정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영국의 기업체마다 창고에 재고가 쌓이죠. 부도나는 거예요. 영국의 기업체들이 부도나면 영국이란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소비 시장을 찾아서 또 한 번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찾게 됩니다. 영국 한번 보세요. 캐나다,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모두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캐나다와 호주는 땅도 크고 자원도 많습니다. 인도는 거기에다가 인구까지 많아요. 소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이아몬드와 금이 많았죠. 이집트는 수혜주나만으로도 값어치가 높은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영국, 정말 세계 최강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랭킹 2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면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모두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은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양분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866년 병인년
프랑스 군대가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강화도를 공격했죠. 구실은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천주교 신부들을 죽이고 또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죠.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강화도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또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와 문화재들을 모두 약탈해갔죠. 5년이 흘러 1871년 신민년에는 미국이 찾아옵니다. 미군도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강화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사진을 봐주십시오. 당시 강화도에 처참했던 현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우리의 무고한 백성이 가시 벗겨진 채 널브러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복 입은 병사도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도의 현장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군과 미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대와 강화도 지역 주민들의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군과 미군이 보급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제발로 물러간 것도 있었죠. 하여튼 대원군의 사기는 한껏 높아지게 됩니다. 쇄국 정책이 맞았다는 것이죠. 서양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웁니다. 척화비의 내용은 서양 오랑캐와 화의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평화적으로 무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쇄국 정책은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대 국가, 근대 사회, 근대 문명을 이룩하는 것만이 나라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쇄국 정책은 그저 임기응변책에 불과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875년이 되면 이제는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1850년대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문호개방을 강요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었죠. 그런데 일본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860년대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일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메이주신을 단행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한 것이죠. 그러고는 제국주의의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공략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당연히 이웃나라 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우니오 사진입니다. 자, 1876년이 되자 일본은 다시 강화도에 나타나서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요구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기에는 일본의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뜻 문호를 개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은 역시 고종과 명성황후 커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펴고 있을 동안 세계 정세를 공부했는데요. 쇄국정책으로는 안 된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것만이, 부국강병을 실현하는 것만이 나라와 백성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보시는 강화도 연무당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대표가 만나 강화도 조약 내용을 조율하게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 역사상 가장 먼저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의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즉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조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강화도 조약의 결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결과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항구가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을 개항장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산입니다. 이 부산에는 저펜타운이 형성됩니다.
일본 상인들이 부산항에 들어와서 자기네 마을을 건설한 것이죠. 일본의 은행, 우체국, 전당포, 그리고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까지 모두 일본 것으로 부산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본인 중에는 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우리 한국인들을 갑자기 두들겨 패요. 그리고 한국인 음식점에 들어가서 또는 한국인 여관에 들어가서 돈을 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정에 데리고 가서 우리 재판관이 적절하게 재판을 해서 처벌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요, 이 일본인 범법자들을 일본 외교관, 일본에서 건너온 영사가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너무나도 분하죠. 보상도 못 받습니다. 분풀이도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게 해안 측량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본군이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후속 조약과 통상장정이 계속 체결되었는데요. 일본은 개항장에서 우리의 쌀을, 우리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 수확한 쌀을 헐값에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일본인 화폐를 우리의 개항장에서 통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수출과 수입 시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특권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약 내용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이걸 편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의무만 지고 권리는 없고요. 일본은 반대로 권리만 있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강화도 조약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또 연장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데, 강화도 조약에는 바로 그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요구만 하면 무진장 이 조약 내용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고종은 대원군보다 못난, 무능한 군주였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종은 결코 무능한 군주는 아닙니다. 아주 지적 호기심이 강했고요. 지적 수준도 높았죠. 거기다 명성황후라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 즉 문호개방은 필연적인 추세였습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필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일본이 아니었어도 어느 나라에 의해선가 우리나라의 빗장은 언젠가 풀렸어야만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문호개방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대단한 분기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시대에는 자급자족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경쟁력을 기르는 것, 자본주의를 빨리 이뤄내는 것만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우리 조선정부는 근대화 정책에 성공했을까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근대화 정책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때 철학적 기초는 동도 서기론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도, 그러니까 동양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사상, 철학, 종교, 관습 등을 지켜가되 서기,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뒤섞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동양의 혼을 지키되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것, 그 철학 사상에 입각해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정치기구를 만들고요. 또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별기군 사진인데요. 군복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총도 신식총이에요. 쏘면 아주 잘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 별기군에 뽑힌 사람들은 폼 재고 다니는 거죠. 교관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문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근대적인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한성순보라는 신문,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신문인데요. 이건 정부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 역할을 하던 것이죠. 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제 밖으로도 눈을 돌립니다. 일본과 청나라에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를 보내서 바로 서양 열강, 유럽의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조사시찰단, 이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잘 아시죠? 암행어사라는 것은 국왕의 심부름꾼, 국왕의 특사가 돼서 극비리에 민정을 시찰하는 겁니다. 지방관들의 잘못을 조사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조사해서 국왕에게 보고하고 바로잡는 것이죠. 그러면 조사시찰단은 왜 암행어사여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의 관료들과 선비들 그리고 일반 농민들을 감쪽같이 속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위정척사 사상 때문입니다.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멀리 밀어내겠다라는 사상, 이것이 바로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약 99%가 갖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만 해도 도끼를 든 선비가 나타나요. 바로 최익현이라는, 면함 최익현이라는 유명한 선비죠. 이 사람은 도끼를 어깨에 들러매고 경복궁 앞에 나아가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최익현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익현의 주장은 일본의 공장에서 기계가 뽑아낸 상품과 또 우리 농민들이 1년 내내 수확한 농작물을 맞바꾸는 것,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죠. 대체 공장의 기계를 사람이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 문호개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불리한 것이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근대화 정책을 급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바로 1882년 이모년에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군인의 사명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신식군대 별기군과 비교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식군대의 군복은 늘 허름합니다. 총이요? 고장나서 쏴지지도 않아요. 늘 신식군대 별기군에게 주눅 들어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느낀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려 13달, 13개월 동안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분통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해청 도봉소, 여기가 바로 공무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기별이 옵니다. 월급을 주겠다고요. 자, 딸랑 한 달치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우리 순박한 구식군인들은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13개월 만에 쌀가마니 월급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자, 쌀가마니를 받아놓고 풀어 헤쳐봅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쌀 반, 모래 반. 대체 모래가 왜 섞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명성황후의 친척들, 그 고위관리들이 이미 쌀을 인마이 포켓했기 때문이죠. 빼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목숨 걸고 총을 듭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의 친척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개화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수관이라는 건물인데요. 당시 일본의 공사관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구식군인들은 일본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본 외교관들은 그날 바로 인천을 거쳐서 일본으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구식군인들은 심지어 왕비를 노리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바로 부정부패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일본과 편먹고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흐름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고요. 경호원 중에 홍재희, 나중에 홍계훈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구식군인들은 궁궐에 들어가 왕비의 얼굴을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왕비와 궁녀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제이라는 경호원이 재치를 발휘한 것이죠. 구식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비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걸 본 구식군인들은 그러면 이 여자는 왕비가 아니구나 지나쳐버렸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홍제이는 그 왕비를 등에 업고 충북의 장호원까지 그대로 피신해 버립니다. 자, 시골로 은신한 명성황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에 선을 댑니다. SOS를 친 거죠. 청나라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늘 조선을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조선이 자기네를 사대하는 나라라고 늘 생각해왔죠. 그런데 강화도 조약 때 일본에게 그만 허를 찔린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조선이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서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 꼴사납죠. 조선은 더 얄밉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을 상대로 본때를 보이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 기회가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청나라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먼저 대원군부터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고종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원군에게 국정을 맡기려 했었거든요. 청나라 군대는 작전을 짜서 흥선대원군을 자신들의 막사로 유인한 다음 그대로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을 때의 사진이라는 것이죠. 며칠 후 이제 청나라 군대는 구식군대와의 결전을 벌입니다. 물론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청나라군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청나라군은 이제 서울 도성을 지나서 동대문을 지나서 왕십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태원으로 갑니다.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여기엔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 군인들은 말이죠. 조선시대처럼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군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계층적으로 본다면 서울이란 도시의 빈민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쌀이 수출대에 나가면서 또 일본의 공산품이 들어오면서 늘 가난에 허덕였던 것이죠. 자, 거꾸로 말하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왕십리와 이태원을 초토화시켜야만 구식군인들을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이태원과 왕십리는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명성황후가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청나라가 바로 명성황후와 또 일본 위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청나라는 우리 정부에 조청 수륙무역 장정이라는 조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요, 각종 불평등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보다 훨씬 심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멜렌드로프라는 독일 사람, 그리고 마젠창이라는 청나라 사람을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으로 상주시킵니다. 또 청나라 군대도 상주시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우리 조선 정부가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 감독하는 것이었죠. 당시 원세계 위안스카이라는 청년 장군은 고종을 얕잡아 볼 정도로 그렇게 횡포가 심했습니다. 즉 청나라는 이제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후폭풍은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에 의존하게 되고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모든 개화 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개화파 사상가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 안 되지만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그리고 통역관이었던 오경석, 그리고 의사였던 유대치, 이 빅3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청나라와 일본을 드나들면서 서양의 발전된 문명을 간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휘하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명문 가문의 자제들을 후배 겸 제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을, 우리 조선을 급속도로 근대화시키겠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이것이 급진개화파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었죠. 자, 급진개화파는 이제 거사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명성황후 세력을 몰아내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정변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가 왔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밤 종로 한복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옥균 사진이죠. 이 시절 김옥균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일본을 드나들죠. 마음껏 드나듭니다. 결국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고종과 김옥균의 공통점은 바로 근대화를 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김옥균 그룹은 이제 거사를 꿈꿨습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를 거사로 D-Day로 잡았습니다. 이때 민영익이라는 명성황후의 조카, 그러니까 대원군, 고종, 명성황후 이 빅3를 빼면 랭킹 1위였던 사람입니다. 25살밖에 안 됐는데도 말이죠.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외교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그 단장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스터 아더 대통령을 접견하고 귀국할 때는 미국 정부가 여행 여비와 그리고 배편을 제공해줘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1883년에 민영익은 이집트까지 가서 피라미드도 봤던 그런 민씨 세력의 황태자였죠. 김옥균 그룹은 이 민영익을 가장 먼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자, 이제 개화파 세상이 됐습니다. 이 개화파는 14개조 개혁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요. 3인평등, 문벌타파, 지조법 개혁, 그리고 경찰제도 실시, 해상공국, 이게 이제 보부상 단체인데요. 해상공국의 폐지 같은 14개 조항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근대 국가, 근대 사회, 근대 문명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일 천하, 즉 3일 만에 끝났는데요.
그것은 이 정변이 너무나도 어설픈 엉성한 정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변을 한다는 사람들이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을 믿었어요. 일본이라는 외세를 통해서 청나라라는 외세를 제거하겠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일본을 너무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개화파는 마음만 앞섰지 성숙된 작전, 성숙된 구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김옥규는 일본으로 망명했고요. 홍영식 가족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당시 영의정 홍순목,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기에 홍순목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 홍영식, 그가 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죠. 성공했으면 몰라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신정변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너무나 심해졌고요. 고종과 명성황후의 근대화 정책도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개화파, 개화사상, 개화정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개화파와 수구파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일단은 개화파가 꼬리를 내리게 되고 수구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안스카이가 고종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벌였을 만큼 고종의 입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이라는 핵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던 파란만장 1894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